여러분,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평생 내 편일 거라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농사 짓고 장사하며 남편이랑 둘이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그 아이 대학 보내느라 새벽 시장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일했고 결혼 자금 보태주려고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자식 잘 되면 그게 부모 인생이니까요. 우리 며느리는 10살이나 어린 아이였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말끝마다 어머님을 붙이던 아이였죠. 명절이면 제가 설거지하려고 일어나면 늘 먼저 와서 고무장갑을 제 손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어머님, 손 다 트셨어요. 제가 할게요. 김치 담글 때도 쌀 씻을 때도 제 무릎이 안 좋다니까. 작은 방에 전기장판 깔아주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며느리는 정말 손 하나 크게 쓸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무릎이 쑤신다 하면 다음날 바로 약국 다녀와 파스랑 찜질팩을 사다 놓고 제가 좋아한다고 한 반찬은 레시피 찾아가며 몇 번이고 연습해서 식탁에 올리던 아이였죠. 겨울이면 제 전기장판 온도부터 맞춰놓고 여름이면 제 방에 선풍기 먼저 들여 놓았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면 혼자 부엌 불 켜놓고 잡채랑 전을 미리 만들어 두고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앞치마 두르고 서 있던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을 제대로 못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는 출근 전 제 세수까지 시켜주고 점심 먹으라고 죽 끓여놓고 퇴근하면 제 발 씻겨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친정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걱정돼요. 그 말 듣고 제가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아들 생일이면 케이크만 사오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까지 같이 끓여줬고 제 생일에는 자기 월급에서 돈 모아 작은 금목걸이 하나 사와서 제 목에 직접 걸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그 말이 그때는 진심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아들놈이 조금 부족해도 참아왔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놈도 처음엔 멀쩡했습니다. 직장 다니며 성실했고 퇴근하면 집에 바로 들어오던 놈이었죠. 주말이면 며느리 데리고 장 보러 가고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건 참 순식간이더군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외근이 잦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회식이 늦어진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주말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안 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으면 짜증부터 냈죠. 아, 좀 귀찮게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저는 옆에서 다 봤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몰래 울고 있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그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휴대폰도 숨기고 샤워하면서도 들고 들어가고 향수 냄새도 달라졌답니다. 여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했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쯤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놈이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손까지 꼭 잡고요. 엄마. 아들놈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이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배를 슬쩍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저 아기 가졌어요. 순간 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놈은 말을 이어갔죠. 얘랑 결혼할 거야. 며느리한테는 위자료 조금 주고 정리할게. 그 옆에 선 상간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그 웃음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구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잘못은 저 방에 있는 놈이 했는데 왜 이 아이가 울어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놈을 불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 않겠다. 아들놈 얼굴이 펴지더군요. 저는 일부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빈손으로 보내면 내가 평생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이 집이랑 아파트 명의부터 정리하자. 놈은 제가 자기 편인 줄 알았는지 인감을 순순히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식 편만 들어야 합니까? 사람 도리를 저버린 자식은 이미 자식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이면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었죠. 어머님, 괜찮아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놈은 이제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집에서 잔다고 아예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정리할 거잖아. 이 말이 자기 아내 앞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준비해 간 건 며느리가 몰래 캡처해둔 문자들, 통화 기록,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호텔, 모텔, 레스토랑 같은 장소가 수도 없이 반복돼 있더군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상간 소송 충분합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며느리 쪽으로 재산 보호도 가능하고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길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이 집에 안 들어오는 밤이면 며느리랑 둘이 앉아 차 한 잔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사람이 변한 거지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아직 33이에요. 이렇게 버려지기엔 너무 억울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울지만 말고 준비하자. 며느리는 처음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휴대폰 백업을 시작했고 저는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출력했습니다. 상간녀 SNS도 찾아냈습니다. 여행 사진, 명품 가방, 우리 아들놈이 사준 시계까지 다 올라와 있더군요. 행복한 척 웃는 사진들 밑에 사랑해 자기야 라는 댓글. 그걸 보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들놈이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들놈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일 해. 며느리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해.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외도 증거. 아들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 이혼할게. 그 한마디에 아들놈이 비웃더군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으면서.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돈 얘기하지 마라. 아들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빠져.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빠질 생각 없다. 너는 이미 사람 도리를 넘었어.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나갈 필요 없다. 나가는 건 저쪽이다. 아들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여기 내 집이잖아.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곧 아니게 될 거다. 그날 밤 상간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 자신 있어요. 며느리 언니도 이해해 주겠죠?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너. 제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 인생 하나 망가뜨렸어. 그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흐르더군요. 며느리는 그날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을 정리했고 통장을 분리했고 앞으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울던 여자가 살아남으려는 얼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 우리가 이긴다. 새벽 5시. 며느리랑 둘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 여는 시간에 맞추려고. 첫 차를 탔죠. 며느리는 차 안에서 계속 창밖만 보고 있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놈 명의 아파트, 그리고 제가 노후 대비로 사둔 상가 건물. 모두 며느리 증여로 넘길 수 있게 이미 구조를 짜 두었더군요. 어머님이 증여하시는 형식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날 오후 등기 이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 소송 준비도 마무리됐죠.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상간녀 SNS 캡처, 임신 진단서 사본까지 증거가 한 상자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상대방이 발뺌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상간녀라는 인간의 실체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아들놈이 유부남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더군요. 며느리 SNS까지 몰래 들어와서 가족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지웠던 기록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사진을 캡처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며 이런 말을 했더군요. 곧 자리 비울 여자야. 사람이 어디까지 비열해질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놈. 그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상간녀 생일이라고 며느리 통장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주고 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며느리에게 밥 차려달라 했습니다. 피곤하니까 찌개 좀 빨리 해. 며느리는 그날도 말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그 모습 보며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간녀랑 신혼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며느리 물건부터 치우더군요. 이제 여기 얘 자리야. 그뿐이 아닙니다. 상간녀 앞에서는 자기 아내를 미친 여자 취급했습니다. 걔 요즘 히스테리 심해. 괜히 트집 잡아. 며느리가 거실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가 원하면 며느리 옷장 열어서 코트랑 가방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써.
그 장면에서 며느리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놈이 집으로 상간녀를 데려왔습니다. 짐까지 들고요. 문 열자마자 상간녀가 거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집 좋네요.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너희 여기서 뭐하니? 아들놈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얘랑 살려고. 며느리는 곧 나갈 거야. 제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가는 건 너희야. 아들놈이 웃더군요. 엄마, 농담하지 마. 이 집 내 명의잖아. 저는 봉투를 밀어줬습니다. 등기부등본이다. 놈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유주 며느리. 이게 뭐야? 아들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준 인감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상가도 같이 넘어갔다. 상간녀가 제게 달려들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끼어들 자격도 없다. 아들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장난이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상간 소송 접수증. 너희 관계 법원에 다 넘어갔다. 상간녀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군요. 그럼 위자료. 그래. 내가 낼 거다. 상간녀는 아들놈을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여자는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럼 애는 혼자 키워야 하나요? 아들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그때 상간녀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당신 지금 신용불량 직전이잖아.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 끝나자마자 가방을 집어 들고 나갔습니다. 아들놈을 뒤도 안 돌아보고요. 그날 밤 아들놈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줘. 저는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올 때 다시 생각했니? 놈은 고개를 못 들더군요. 며칠 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 문제로 소문이 퍼졌고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신용카드도 정지, 대출도 막혔습니다. 인생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는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좀 숨 쉬어져요.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들놈은 그날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짐을 챙겨 사라졌고 통장에는 잔고 몇만 원, 전화기에는 독촉 문자만 남아 있었지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버린 게 아내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었다는 걸. 아들놈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5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보여줬지요. 아이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지금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아들놈을 집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다시 들이면 또 상처받는다.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밤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수염도 못 깎은 얼굴에 눈이 퀭한 아들놈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으로 몸을 돌려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내가 사람 아니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며느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아들놈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을 족보에서 파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런 놈까지 품어야 하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품자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길만 남겨주세요. 잠시 침묵. 사람은 완전히 끊어버리면 더 나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족보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놈은 집 근처 인력사무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막일, 폐기물 정리, 야간 상하차. 손바닥엔 물집이 터지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도 못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월급 봉투는 그대로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관리 못해 내가 해줘.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예전 친구들 연락을 전부 끊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더군요. 엄마, 나 정관 수술 받을게. 제가 놀라 묻자 아들놈은 눈을 피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요. 아들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약속해요. 다시는 사람 상처 주면서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는 결국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증오를 내려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집은 예전처럼 웃음이 넘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셋이 밥을 먹습니다. 아들놈은 먼저 설거지를 합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엄마 오늘 국은 제가 끓였어요. 아들놈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바닥을 찍어봐야 자기 그림자를 봅니다. 저는 아들을 잃을 뻔했고 며느리는 인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용서가 한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오늘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